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윤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서 지역활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에요. 그리고 이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지금은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교육협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미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학습 연구영재를 하면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 김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마을결합형 TFT 작년부터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전 직업이 도시건축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동네에서 마을살이 하면서 서울시 주민공모사업을 2010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책을 같이 공모사업에 운이 좋게 한 9년째 같이 활동하면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냥 저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있는 유금묵입니다. 모든 분들 반갑고요. 오늘 좋은 얘기 경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김성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양천구에 있어서 양천의 마을 교육에 대해서 요즘 시작하고 있고, 사는 곳은 파주에 있는데요. 네, 파주에서 9년째 지금 마을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건강한 고민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표지연 선생님. 네, 저는 파주시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에서 혁신교육지구 담당하고 있는 표지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소년 3디자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조 그리고 꾸루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 주거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미래학습도시 TF인 아까 하정우 선생님과 같이 TF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박선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 양주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마을 학교를 저희 사는 동네에서 실천하고 준비하려고 들어와서 이제 아주 작게 아이들 몇 명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구소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마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저는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성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음소거를 말씀 안 하실 때는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처음 해봐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토론이 되기 위해서 오늘 토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선한 의도로 잘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만큼 밝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론 취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일상이 모두가 바뀌었는데요.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 학교나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아예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돌아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시간 속에서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걸어왔는지 아니면 이제 또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이 우리가 만든 공동체는 우리 삶을 바꿔왔는가 그다음에 각각 단위에서 협력은 잘 이루어왔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이유는 이제 이 각자 단위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디 가서 한번 제가 시험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점에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학교는 학교대로, 마을학교 마을학교대로 다 각자 뭐 민간에서 민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각자 열심히 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를 이제 반목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 뭐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시대 뭐 이래서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저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고 나머지 진짜로 아이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할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거 제한 없이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각들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거를 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제시한 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심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함께 온라인에 모여서 이 전국에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냈으면 좋겠고 막 이걸 결론내서 당장 뭐 어디 반영돼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자리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이 많은 분이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볼 건데 못 보는 사회지만 저의 절대 권한을 인정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호명하시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든 게 많고 이제 말씀도 많아지시더라고요. 한 번 이야기하면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하면 또 멈추고 또 다음 분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길어지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발성은 날아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다 토론해보고 토론의 의미가 좀 있고 이 내용들이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돼서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물어보면 공유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유튜브에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예의라고 한다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 막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천 사례 단위별로 그 다음에 단위에서 느꼈던 자기 입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그다음 내가 생각하는 대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나눠서 이야기해주시고 손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절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말 제가 개인적으로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줌은 이렇게 화면 공유가 됩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목을 온라인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학교 발전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라고 했고요. 이제 이렇게 희망하신 분이 찾아들었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각자 생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정의, 필요성, 발전 방안, 그 다음에 각자 단위에서 아마 마을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발전 방안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도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마을교육 공동체도 애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미래교육이 다가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학교들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미래교육과 가장 맞닿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합대로 마을교육 공동체는 따로대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2시간 토론인데 5분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가면 좋은데 안 간다면 뭐 재차 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활동 단위별 실천 사례, 문제점, 대안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 발표 시 한 2분 정도로 하시고 연달아 계속 독점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게 독점되는 거 지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며 발언 구해야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질문이 있는 경우는 문자로 그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거 남기시면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제일 먼저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진행하고 이게 지금 확산이 됐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해오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각자 단위에서 생각하시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마을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 교육청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3.0에 맞춰서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의 주인이 되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 등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교육 공동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모홍실학교,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이 다 뭉쳐져서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실험들, 지원들을 다 묶어서 저희는 마을학교라고 통칭을 하고 이렇게 지금 분류화 시켜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 다양한 유형들 이런 지역 거점형의 마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학교라든지 그다음 지자체와 협력하는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마을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던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학교와 같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움을 존중하고 그거를 존중하기 위해서 학교 밖을 넘나드는 교육의 학습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로 설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지자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이 다 다른데 아마 각자 생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천해 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느 분이 한번 자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의, 실천 사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색한 자리일 때는 제가 지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김성대 선생님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혁신교육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제가 미술교사거든요. 그래서 미술 수업에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벌여내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는 이제 우리마을예술학교라고 하는 이제 마을학교, 이제 교육공동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서기 전부터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장학관이 말씀하신 내용에 몇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는 이제 5살부터 46년생 이제 어르신들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되게는 이제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주된 이제 회원들의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삶의 교육 그리고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습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지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과의 관계가 사실은 시도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지금 올해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마을예술학교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있는 단위와 연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잠시만요, 우리 딸이 잠깐만. 네. 잠시만요. 네. 귀엽네요. 네. 엄마가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만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마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제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의 수가 경기 남부 지역보다는 굉장히 소수,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역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양성 또는 이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하면서 학교와의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학교 수업과 그다음 마을을 연계한 마을 교육과정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학교 교과 안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 교육과정이 마을과 학교의 연계에 대한 고민들을 해낼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부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네, 김선 선생님은 지금 지원 없이 지역에서 마을학교를 진짜 운영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파주에서. 자, 또 다른 분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발적으로 안 해주시면 시키겠습니다. 네, 안 들어서 제가 시키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선생님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이윤주라고 하는데, 서울은 뭐 길게는 7, 8년, 짧게는 5, 6년 정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에 중랑구는 가장 막차를 탔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2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아닌 맛과 함께하는 교육 조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구청에서 반대해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 전에 뭐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지원청하고 연계해서 마을결합형학교라든지 또는 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조직들과.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면서, 되게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1년 반이 되고 있는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 속상한 마음에 막 페북에도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에서 모두 즐겁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 안에서는 그냥 교과서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좀 살아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공부란 좀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마을 주민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면서 이렇게 조금 살아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서도 좀 안전한 돌봄과 함께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데, 다양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교사, 공무원, 마을 주민,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것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토론을 하기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양성해서 아이들과 텃밭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성장한 주민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쓰는 언어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중이라 힘듦을 더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이 토론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민간에서 이제 있었고, 지자체 한번 볼까요? 하종호 선생님 혹시 지자체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마을교육 공동체, 광주에서 생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논의가 이 개념부터 해서 사례, 대안 이런 얘기들이 좀 진행되는 걸 좀 저는 기다리는 중이었고요. 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광주시교육청하고 일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렵다기보다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김성대 선생님이 우리마을 예술학교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얘기를 좀 빼고 물론적인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우리의 논의 초점은 이제 아이들 교육, 학생 교육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이제 어른을 포함한 평생 교육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가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핵심 고리는 학교와 연관 지으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될 거고요. 고교학점제에 투여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려면 대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좀 역량 있는 강사분들이 모아져야 되는 건데 교육청이 아쉽다는 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광주시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금 광산구가 지정은 되어 있는데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돈을 받아도. 너무 좀 아쉽고요. 왜 이제 평생교육과 연관돼야 된다고 보면 저는 이제 마을 교육이 학교하고 마을을 연계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른하고 아이들을 연계시키는 면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배운 걸 또 가르치고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학교 지원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음소거 됐어요. 네. 학교에 있던 교육권을 마을 주민들한테도 학부모한테 넘겨주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끊을게요. 네네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주로 아이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또 이제 분명히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시는데 혹시 이제 자발적으로 먼저 이야기 꺼내실 분 계신가요? 또 없으면 제가 또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 김용진 작업사님 한 말씀 교육청 입장에서 소개해 주시고요. 아까 소개 안 시켜서. 예. 네, 처음에 늦게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손을 들게요. 제가 손 들었습니다. 울산은 사실은 이제 원래 처음으로 혁신주가 시작돼요. 혁신주가 처음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저희들 마을 학교를 원래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마을 학교에 대한 인식들이
교육청의 돌봄 사업이나 방과후 사업의 보조 같은 역할들을 많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자치배움터 같은 역할까지도 확대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결합하는 형태까지도 구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라는 곳이 특징이 그 공업도시이기도 하지만 농촌과 그 지역에 있던 소규모 마을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마을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 또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오늘 저희들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를 시골에 있는 폐교된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오늘 그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이제 시골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도시 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그 돌봄과 방과후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광주에서 하는 것들도 참고 도움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씨앗 동아리를 한번 처음 시작해봤어요. 울산에서도. 근데 한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고, 직접적으로 학교하고 마을을 어떻게 이뤄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들 울산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처럼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광주처럼 지역과 지역 주민들과 평생교육과 같이 결합해야 될 것인지, 어느 쪽에 뒤늦게 따라가는 우리 울산 입장에서는, 후발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우리 지역에 적합할까 하는 고민, 그리고 그 한 가지 고민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 내에서, 교육청 내에서도 저희들 중심으로 얘기는 되는데, 단말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무실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아니고 항상 이제 다른 것의 보조,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일도 있냐면은 학교에서 도서실을 지역과 결합하는 형태로 도서실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마을만 들어가면 다 효과야 이런 형태 나와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제일 이제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앞에서 출발하셨던 경기도나 광주나 다른 지역의 들을 참고해가면서 저희들이 조심조심 디디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색깔을 찾아내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과 같이 이제 지구도 원래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저희는 지구와 마을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는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혁신 지구와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합한 조례는 작년 12월 말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 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법적인 지원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밟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늦지만.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보면 이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주로 아동 청소년에 집중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걸 생각한다라면, 다른 지역은 이제 평생교육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을 다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생교육의 정의에는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은 평생교육과 연결이 되어야 이 부분이 아마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마치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장성은 교장선생님 한 말씀 또 학교 자격증에서 혹시 말씀을 주시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바라보고. 예. 네. 안녕하세요. 시흥은 마을 교육 공동체 꽤 잘 되는 대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마을의 활동가들이 아주 골고루 잘 포진이 돼 있으면서 학교와 잘 협조하고, 특히 지자체가 잘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잘 굴러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과림 대야 마을교육 자치회, 시흥에서 또 마을교육 자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마 이제 행정지원 체계들이 같이 잘 결합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또는 학교자치 이런 어떤 자치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들의 포커스를 좀 주고서 마을 활동가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활동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학생 자치의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작년에 제가 몽실학교 정책 마켓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학교 학생들뿐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다양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저도 가서 구입하고 왔습니다만, 시흥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학교 학생들이 마을 교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그 지자체에서 같이 뭔가를 논의해서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많이 배우고, 또 주민들은 마을 활동가조차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는 또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각각의 자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예, 추가로 말씀하신 분 계실까요? 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어디시죠? 없습니다. 네. 예,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문화기획자입니다. 그리고 양평의, 경기도 양평의 세월 초등학교 다른 곳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학교와 마을과 마을교육 공동체를 생각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농촌의 작은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야지 학교도 살고 마을도 산다라는 그 당위적인 데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과 세월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농촌의 작은 학교고 찾아온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정리한 거는 마을 학교 공동체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다가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기록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11년을 저희가 마을 학교라고 하지만 세월이라는 작은 단위를 한 거는 일단 초등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을이라는 걸 왜 하지 할 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디서 배우는가? 사람에서 배울 때 초등아이들이 배우는 거리와 초등아이와 선생님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들을 해왔고, 마을의 어르신을 만나고 마을의 자연과 생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가 이 고민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느 날부턴가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정책적인 용어, 그 다음에 자치라는 단어가 정책적인 이야기에서 있지, 아이들 중심, 사람 중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언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 마켓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정책 마켓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서우철 선생님이나 과정이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애들이랑 그 정책 마켓에 내놓을 때까지 그 과정과, 그러면 그것을 가져갔을 때 마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애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인데, 가끔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살짝 답답함이 너무나 교육 중심의 교육청 중심으로 되면서 교육의 배움이라는 학습적 개념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언어들을 자꾸 쓰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좀 이 안에서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고, 저는 문화기획자로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요즘은 그래서 세대별 교육을 얘기합니다. 아까 평생교육이랑 연결되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세대별로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다르잖아요. 저는 50대가 배우는 세대의 삶과 20대, 10대가 배우는 세대의 삶이 다른데 자꾸 10대, 20대는 학교 안에 묶이고 학교 아니냐, 학교 밖이냐에 묶이는데, 저는 마을교육의 핵심은 삶이라고 본다면 학교 안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그 세대에 얻어야 할 것인가, 얻고자 하는가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그거에서 좀 질문 방식이나 논의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라고 좀 난해하지만 제안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현재 이제 각자 뭐 단위에서 했던 마을교육 공동체의 뭐 실천 사례, 정의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떤 문제점, 그게 발생하는 발전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현재 자기 다리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시면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들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지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부터 얘기해도 네. 될까요? 제안한 사람으로서?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빨리 조금 얘기하고 빠르게. 다른 분한테 넘길게요. 네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많이 만나요. 학교 선생님들 많이 만나는데 마을 교육을 하면은 마을의 강사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의 강사를 연결해주고 마을의 강사를 학교와 연결하는 거. 물론 요즘은 조금씩 변화가 있고 아까 학생자치가 나오지만 저는 그랬을 때 마을 교육의 큰 거는 그 한편으로는 매개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월에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또 양평에서 그 얘기를 조금씩 하고 듣는 게 선생님들이 마을을 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학교 교육 과정이나 마을을 하는데 왜 세월이나 이 동네 양평에서 제가 하는 작업을 동의하냐면 저는 마을 사람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필요해 그러면 마을의 어떤 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그 자원과 그 언어로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 기준에서 얘네에게 뭘 가르쳐 줄까 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되는 거죠. 동등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도 마을에 나가면 그냥 교육의 대상이 아닌 그냥 아이라는 하나의 주민인데 선생님들이 주민으로서 이해를 접근하기는 어렵다 보니 좀 이 부분에서 저는 한편의 방향은 마을 교육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얘기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목욕탕도 못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학교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에게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을 연결하고 심지어 마을의 자원을 아이들마다의 적합한 구조로 구조화해라.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그렇다면 마을에 저 같은 아니면 마을의 기획자 아니면 마을의 플래너들이 매개자 뭐 투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여 이 중간에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가치들을 개념화하고 연결해주는 역할들이 지금은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마을교육 공동체를 학교 안에 넣으면서 교사들의 역할로 이 모든 거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학교 안으로 너무 밀어넣고 있다. 혹시 양평이 조금 그런 경향이 큰 게 아닌가요? 다른 지역은 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혁신지구 사업이 올해 시작이어서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아직 혁신지구의 개념이 적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저는 이제 뭐 다른 학교들에 가서 마을교육 공동체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직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 단어와 이 구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상아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네. 네. 네,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뭔가 많이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그렇게 이제 방금 그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응답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 말씀하신 마을 코디의 존재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저는 일단 그 작년에까지 2년 동안 이제 꿈의 학교를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데리고 독서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그 꼬마들, 아기들부터 이제 나이가 좀 중고등 아이들까지 부모들하고 같이 자주학교라고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1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있는 데가 동두천의 소요산인데 소요초등학교에 제가 이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20년 동안을 계속
이쪽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제자들이랑 학부모들이 거기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마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아는 분들이고, 지금도. 그리고, 학교에 또 이제 내년쯤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저희는 뭐, 관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올 초부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 모임을 1년 동안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학교를 하자고 고민을 해서 하고 있고요. 두세 명 아이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시작은 못했고, 지금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질문은 뭐였냐면은 너무 좀 이제 조성 과정이 여기에 많아서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이제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잠시만요. 너무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아이들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는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퇴직하신 선생님이 같이 수학이랑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병가 잠깐 있을 때 하다가 지금은 다른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영어랑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저는 학교 안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은 제가 교사로서 일으킨 게 아니고, 마을 안에서 필요를 가지고 일어난 자생적인 그런 이제 마을 학교이고, 뭔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거, 그리고 알리고 같이 하자고 연대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내가 이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 지금 저도 사실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하고 그 학교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이 근처에 같이 사세요. 저희는 마을에 집을 짓고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는 좀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런 게 궁금해서 사실 오늘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답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일단 제 말씀하신 게 마을 교사를 단순히 마을 수업에 들은 강사가 아니라 연결자, 네. 마을을 연결하는 자, 네네. 이렇게 해보자는 제안이 있고, 마을을 좀 더 삶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자는 네네. 건데, 지금 이제 또 학교는 교사들이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교사의 한계도 있죠. 그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하고 이 또 마을 분하고 잘 연결된다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살면서 지역을 바꿔놓는 우리 김성대 선생님 사례가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어떤 거를 아니 지금 파주에서 그렇게 교사로서 살면서 또 학교의 교사들과 지역을 네네네. 연결하고 계시잖아요. 떨려. 네, 여러 선생님, 사람들이 듣고 있어. 떨지 마십시오. 네. 일단은 네, 이제 마을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약간 차이점들은 이제 뭐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이제 2012년에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런 마을 공동체,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던 마을 교육 공동체, 그리고 마을로서의 그 마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학문적인 정리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마을에 있을 때 나의 역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사실은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요.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마을의 자치, 주민자치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 다음 달에 반상회를 할 건데 네, 반장도 하고 있습니다. 통장 밑에 반장 아시죠?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어떻게 교육장님. 보면 네, 네네, 교육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네, 그 아들과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들과 같이 마을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을 예술학교 안에는 4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마을학교의 문제점들은 뭐였냐면 학생들이 계속 소실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9년 차에 접어들면서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역할을 하고 또 대학생이 대학생 역할을 하고 또 학부모가 학부모의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리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놀이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마을의 청소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3년 전에 파주가 전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걸 또 진행하게 됐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이 되면서 간호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었는데요. 여러 논의를 하면서 네, 의료 나눔 동아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내용이고, 기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 미래교육의 지점에서 교육의 방식이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2번째는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마을 예술학교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가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교사이면서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걸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하는데 사회성은 되게 좋아요. 그거 하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네, 학교와 마을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요. 네, 그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영 선생님 말씀에 따라 제가 선생님 2분을 연결했던 이유는 물론 학교가 열거나 열지 못할 경우에 이제 마을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교사들의 어떤 그 학교 거주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 어떤 마을 교육에 관한 부분이 관심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된다라면 충분히 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2분 말씀을 연결을 했던 겁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요, 자기 될까요? 저는 이럴 때 교사는 하나 직업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교육 플래너를 하고 저 같은 기획자가 한다는 건 자기의 열정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모든 교사들에게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교육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마을교육 활동가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모든 학교에 이것을 마을교육 공동체를 학교가 하라는 거 할 때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이 교사들이 다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그것이 지금 아까 박선원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연구년인지 휴직 중이신 건데, 이런 분들이든 누구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양평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고 말씀드린 게, 저희 경기도 교육정책에는 지금 학교 보고 마을 교육과정을 꼭 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방향이 주로 이제 꿈의 학교나 마을 학교 중심으로 마을에서 먼저 자생력을 갖추는 걸로 하고, 아직 학교에는
이제 교육과정을 마을과 연계시키는 거를 강제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의 차이가 존재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마 그 마을 활동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접점을 좁혀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이 경기도 이런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는 이렇게 벌어진다면 타 시도의 마을 교육 공동체 뭐 정책 추진 방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또 다르게 문제점이나 또 그 문제점을 고칠 방안을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마을과 함께 연계해야겠다고, 선생님 교사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업이라는 게 먼저 시작되고, 그 사업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공유 또는 합의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늦게 이 사업이 시작돼서 마을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첫 단계에서는 그게 학교에 어떤 지원금이 들어가서 그걸로 바로 마을 사람들과 연결을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합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와 교육청과 마을에서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러면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데, 사실 그런 거에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 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혁신교육지구가 이건 뭐 일부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혁신교육지구가 그렇게 반갑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 또 알지도 못하는 마을을 연결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달갑지 않은 사업들이 즐겁게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힘든 점이 많고 그래서 그러니 어떤 리스트에 있는 마을 교육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선정해서 학교 교육에 들어와서 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마을결합형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지역에서 함께 키우고 싶은 거지 강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는 강사 취급을 계속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불만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일단 모든 정보가 교육청과 구청으로 오다 보니 마을 주민으로서는 그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쉽게 결정사항만 전달받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 저희는 1년 차인데도 조금 지치는데 5, 6년 차를 계속하고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초반에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또는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는 사업을 마구 진행하는 건 오히려 분란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누는 주제가 다 짬뽕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 공동체가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가 무려 7, 8년 됐죠, 벌써. 7, 8년 돼서, 저도 혁신교육지구 담당 장학사를 했었는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하정우 선생님 한 말씀, 예. 이제 처음 시작하든 아니면은 계속,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 공동체를 오래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든, 문제가 봉착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먼저 했냐, 늦게 했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과 학교 시작하다 보니 마을교육 공동체를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혹은 이제 돌봄에 대한 지원, 이렇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입장에서는 계속 쓰여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주체로 서지 못하고 마을 스스로가 자기의 조직 기반을 못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게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학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이 시점에 안 맞다. 그러니까 마을은 마을 자체의 교육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요새 고민하는 거는 광산구에 있는 모든 대학을 연계한 시민대학을 만들고 시민대학에서 지금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김성대 선생님이나 지연 선생님 하는 것들이 좀 타당하다 보이는 거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돌보다 보면 학교가 연계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학교에서 뭘 지원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괜한 부담일 수 있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처음 이제 장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제가 굳이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과거의 평생교육은 이제 제도교육,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나눠져 있을 때는 이제 학교 교육이 아닌 그 밖의 교육 이렇게 했지만 요즘 평생교육 안에서도 학교 교육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지은 선생님 말씀처럼 10대, 20대는 학교에 있지만 걔들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 평생교육 혹은 마을교육의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을 입장에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교육청인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시더라도 마을은 마을 자체의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애들 우리가 가르친다. 학교가 하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열어주면 니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앞서 나가 있으면 학교가 언젠가 문을 열겠지 아니면 니들 손해다. 이런 관점을 주체적으로 마을이 세워가는 것이 저는 소령이 좋다. 그것이 앞서 나가 있던 지금 시작하던 맞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청이 지원 안 해주면 지자체가 지원하고 아무도 지원 안 해줘도 마을 사람들은 그걸 해나갈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학교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면도 크죠. 네. 지금 전국의 그 교육청별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두 갈래로 이렇게 진행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와 학교를 분리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서울이나 인천 이런 경우는 마을 결합형학교, 마을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또 연결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분리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갔더니 처음에는 너무 학교랑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각자의 성장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결합해서 그 결합력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게 강제성 또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비자발적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 핵심은 그 마을의 교육력이 바탕이 돼서 하정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자발적인 상태에서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혁신교육주가 마을교육 공동체 요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김은영 선생님. 네, 김은영 선생님. 네, 마이크. 네,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썼어요. 보이세요? 네. 복잡하게 썼어요. 이게 되게 작은 언어일 수는 있지만, 마을교육 공동체가 한 7, 8년간 이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섹터를 연결하는 일을 하다 보니 회사 이름은 학교 내가 대를 모이는 클러스터 조직을 만들려면 사회적 경제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여러 구청 담당자님들, 또 교사들, 또 마을의 주민들, 또 학생들, 주체자들 넷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사실은 이 자원들이 나타나는데 그 자원들을 다시 기수별로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다음 기술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아까 우리마을 예술학교를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면 즐겁게는 하셨겠지만 그 뒤에 따르는 노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써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협동조합을 학교에서 하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하고는 싶은데 내가 혼자 하다 보니 지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의 지침을 보고 이젠 더 이상 그 손을 안 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쯤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그 지역의 자원은 소셜 경제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별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다 있잖아요. 전국구로 다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또 마을고유 공동체랑 대치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합쳐서 같이 클러스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교육적인 문제로 하면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교육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데라 그 사람의 자원들을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계속 여기서 유지 존속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 자원들을.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모이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 섹터와 그 지역의 지자체 또 주무관청님들 그리고 그 지역에 열정 있는 교사 이 네 분만 찾아내셔도 이 네 분의 해외 클러스터들이 다른 교사를 또 다른 주무관을 관심 있어 하시는 주무관님들을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경제 담당자 주무관 또 거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이 학생들이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하는 그 학생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이 내주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내주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국가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조금 비소모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 주체들을 연결하는 이 지금 사회적 경제나 마을 학교나 이 지금 혁신 교육으로 사실 고3 전환기 프로젝트까지를 앞으로는 이제 확대를 할 건데 그 부분까지 본다면 충분히 저는 이 되게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다 연결할 수 있는 자원 열병을 꼭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을 플래너라고 말하면 또 마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은 그런 언어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언어에 하나의 네이밍을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그래도 나름의 전문 조직 들이 언어들 만들어서 그 언어 가지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몇 년간 해보면서 그게 절실했어요. 예. 네, 그런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런 갈증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 몽실학교에서 청소년을 성장시켜 청년이 됐는데 얘네들이 지역에서 살려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까지 함께 고민해 줘야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지역 활동가로 키워내려고 하는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프로그램비만 들어가고 일자리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 정책과가 사회적 경제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실수해서 사회적 경제는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을 못 찾으니까 아는 사람 창시켜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이 판이구나를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여러 가지 활동들도 2012년부터 이제 활동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의 교육 공동체에 대한 연결에 대한 것들 같이 이렇게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마을 공동체의 성장 과정 그리고 성장과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파주의 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010년도에 가장 먼저 사회적 기업 교육을 가장 먼저 했고요. 가장 모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가장 건강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살아있나라고 보면 거의 없거든요. 한두 개 정도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것들이 2005년부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을 막 키우려고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3년, 길면 5년, 짧으면 한 2년 만에 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를 한번 보면 이야기가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서울시 마을 공동체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대단위의 많은 마을 공동체 그 위에서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으로의 성장,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사회적 경제만 키우려고 하고 마을 공동체가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시스템과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꿈의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밀면서 공동체를 팍 양성시켜 봐요. 왜냐면 학교와 만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없으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를 꿈의 학교로 해서 초기로 이제 발전시키는 씨앗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많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학원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의 마을 단위, 예를 들면은 뭐 역사에 관련된 마을 공동체다라고 하면 이 마을 공동체가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플러스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혁신교육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혁신교육 안에서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걸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으로 이제 막 넘어가게 되면요, 혁신교육 안에 교사가 있는가? 교사가 없어요. 교사에게 지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속이 타고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훌륭한 교사들에게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나 논의, 그러니까 철학, 혁신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이 오늘 지원하고 체험처를 만들고 학생이 가고, 근데 이거 다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바로 교사가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마을과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하나만 얘기해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은 스쿨링 매니저를 자처해서 그 역할을 해드렸어요. 그 선생님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자원을 연계해서 힘드시지 않게 학교 안에서 하든 학교 밖에서 하든, 그리고 저도 교사분들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마을에 애착감을 가진 분들을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내서 그 주체자들이 딱 그 안전하게, 우리 마을엔 이 선생님이 있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연결된다. 또 우리 마을엔 이런 지금 이 혁신학교를 진행하는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이 연결의 주체들을 계속 해줄 그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 않고 조직이 필요한 이제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지금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든든히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직이나 사람의 연결 고리들이 튼튼히 되어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 그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혹시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경우는 채팅방 열어서 글자를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것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 저 내용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정의 필요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학교와 마을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 혁신교육주와 마을교육 공동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을학교, 아마 각자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렇게 왔는데,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 조금 나왔는데 문제가 무엇이고,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지원 조직은 좀 거시적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제 공모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 주제는 그런가요? 제가 말할까요? 네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제 저희 마을 학교는
사실 얼마 안 됐기는 한데 제가 아까도 그 혁신교육 안에 교사가 없고 마을은 없고 사회적 기업만 만들어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셨었는데 그 저희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하자 이제 저희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했고 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따려고 하던 시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안에 좀 내면에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더 우리가 더 만들어진 다음에 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이제 많이 힘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고 또 같이 이제 집중해주고 사랑을 주니까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는 또 제가 하는 입장에서 같이 그러니까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할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좋은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같이 도와주시지만 그 사물을 같이 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자리로 더 연결돼가지고 저도 그분들한테 이제 최소 저희가 같이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리려고 해요. 이번 달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얼마나 더 할 것인가에는 어떤 저는 이제 교사니까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진 못하고 사무를 봐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르치고 계속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해서 그게 가장 문제여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공고를 내기로 했어요. 좀 누군가 우리 안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공고를 내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재정을 조정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협동조합, 그것도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채용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사람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있는 사람도 사람이 아쉽고 학교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 아쉽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혁신 교육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 뚫고 나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발로 많이 뛰어야 되고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뭐 마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농산물 서로 밭에서 기른 것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해드리고 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취지도 이야기하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문제점은 재정보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김성대입니다. 네, 저는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 예술학교는 3년 차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공모 사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1,000만 원,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받으면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나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업비 안 받으면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모으면서 돈을 모아보자. 재정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재정을 모으고 함께 운영하는 수익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의 형태는 비영리 단체로 있고 올해는 정말 9년 만에 자체 공간을 월세를 내면서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이 1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 원의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지원이 된다면 이런 마을 학교의 뭐 월세라든가 공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운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지자체나 아니면 그 교육청에서 그런 걸 지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을 예술학교는 이런 형태,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제 꿈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환 장수님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꿈의 학교를 작년 9월에 지역청 장학사를 하다가 이제 도교육청에 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교육 장학사의 입장에서 마을 교육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환경 자체가. 마을은 정말 학교 바뀌고, 뭐 학교의 선생님이나 장학사가 학교 밖의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여기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마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이 이제 마을 교육이다라고 하는 게 정립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꿈의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교사의 입장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도 꿈의 학교의 입장에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이 좀 나왔지만 마을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고르는 거죠. 골라서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또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냥 선택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학교와 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공동 성장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꿈의 학교를 통해서 마을에 있는 여러 그 어떤 본인의 자질이나 그 마을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인큐베이팅 되었다, 꿈의 학교를 통해서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좀 양적인 확장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거의 2배가 넘는 그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뭐 질적 문제에 많은 또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 앞으로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생성과 그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 나왔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야 되고, 또 정말로 그런 같은 마을 안에서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꿈의 학교처럼 이제 예산을 받아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회비도 갖고 또 수익 사업도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을 안에서 자생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마을 교육의 공동체가 정말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 지자체의 기부나 뭐 여러 그 재력가들의 기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연속되어 가지 않을까. 곧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이제 성장을 돕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이 그 영역을 맡을 수 있어야 될 만큼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그런 데서 진행했던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경기도 이야기 말고 다른 지역도 마을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김미연 선생님 혹시 인천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불러서 놀랬죠? 네. 근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도 늦게 들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 마을 학교라고 하기에는 아직 뚜렷하게 마을 학교를 구체화한 건 없고, 교육협동조합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고, 한 4-5개의 학교의 교육협동조합이 좀 만들어진 거 외에는 사실 인천은 폐교형 마을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저쪽 강화도 쪽이나 이렇게 인천이 사실 서울하고 달라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교육혁신지구 운영자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마을학교를 물어보셔서 당황했습니다. 네. 아, 예. 네.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아, 네. 네. 유구목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계시나? 예. 예. 현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네, 우리마을 예술학교가 파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파주시 전체를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마을학교 그럴 때 그 마을의 범위를 지금 우리마을 예술학교는 어디까지 두고 아이들과 교류를 하는가, 거기까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예. 네. 김성재 선생님, 빨리 말씀하시고, 아까 현주 선생님 지금 손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답을 하시고. 마을의 범주는 오갈 수 있는 그 거리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역을 두 가지를 같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구성원은 주되게는 파주를 전역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소수이긴 하지만 부천, 의정부, 고양시 이렇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네, 들리나요? 네네, 들립니다. 잘 들리나요? 예, 네네. 저는 김미연 선생님과 같이 인천에 있는 교사 최현주라고 합니다. 인천은 지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은 거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 사업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이번 2020년도에는 선생님들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혁신교육과정 안에 교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한 어떤 공감대와 이해가 뭔가는 필요성은 알겠고 미래교육 차원에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연대와 협력은 알겠는데 이걸 내일인가?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나 인식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 간 주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단위학교에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공동 구성원이 뭔가 합의체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해가지고 공모제 상한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모델 학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단순히 교육과정 안에 프로젝트 사업 안에 그 마을 활동가분을 매개로 해서 이용만 하고 뭔가 아니면은 그냥 뭔가 그 강사 차원의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뭔가 함께 연대해서 협력해서 하는 그런 지속성과 어떤 자발성과 연속성을 하려면 교사들의 먼저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적인 어떤 시민성을 먼저 함양하고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에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인식 변환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중원부원의 말들이 있었지만 먼저 일단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에서 선생님들의 공감적인 어떤 이해와 어떤 그런 인식의 확산, 변화 그게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마을 학교까지 확대돼서 더 폭넓은 그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네. 예, 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학교든 마을이든 함께 갈 수 있는 거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네. 제안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사실은 저는 문화기획자로서 이 꿈다락교 같은 사례가 이미 문화 쪽에는 있었어요. 꿈다락이라는 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그 예술꽃 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미 마을 학교, 마을 교육을 얘기를 2000년대부터 2010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새롭지 않은데 최근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예술 교육 하시는 분한테 너는 꿈다락도 하고 꿈의 학교도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자기는 초등아이들이랑은 꿈다락하고
중학교 애들이랑 꿈의 학교를 한다. 왜 그러느냐? 예산도 많고 운영하기 편리하고 한 건 꿈다락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오기 좋은 건 꿈의 학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 말은 그동안 학교나 교육청이 이렇게 지역이나 마을 문화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이제 조금씩 관심을 두는데 다시 생긴 문제는 이거 정책적 제한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애들이 하는 한편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대입의 저 점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게 자기 경력화 되어지는 거에 꿈의 학교는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저걸로 인해서 부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살짝 꿈의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고등아이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양평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좀 정책적 제안하고 싶은 게 양평을 보면, 대학을 안 가고 일자리를 해서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인턴십을 양평에서 못 해요. 다 다른 데로 가요. 그 이유는 그 고용 일자리라는 제도 안에서 그 일자리 금액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 큰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양평에 좋은 빵집과 좋은 커피점이 있어도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지역 안에서 생산과 노동활동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좀 저는 정책적으로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들 중심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마을이 교육이 되고 생활이 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오히려 정책 안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그 연결점들이 저는 좀 미세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양평에 살러 들어온 지 7년인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작아서요. 저는 마을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 학교 공동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직들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운더리도 작아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도 달라지고 초등이냐 중고등이냐 고등 졸업생이냐 다 달라져야 하는데 이거를 너무나 하나의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닌가. 한 대상처럼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정책이 좀 세밀한 대상에 집중된 아이들에 집중된 고민들이 좀 더 만들어져야 이게 마을교육 왜냐하면 초등의 마을교육 공동체랑 고등학교의 마을 공동체랑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일반화해가는 것도 아닌가 하는 정책 제안을 이 자리에 장학사님들도 많으시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방은 아래 마우스를 내려가면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그 누르면 이제 다른 분이 쓰신 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대안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꼭 이 말은 하고 싶었던 제안이나 모두가 이제 알았으면 하는 제안,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오늘 주제 하나를 말 못한 게 지금 이제 미래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이 부분인데 지금 뭐 하정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채팅방에 고교 학점제와 뭐 마을교육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김현주 선생님은 온라인 교육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잠깐만 이야기하고 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정책 제안대로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이제 나중에 다 녹화해놓고 전사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렇게 전개된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김현주 쌤 저기 한번 그 고교학점제와 온라인 학교 상황과 연결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떤 상상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김현주 선생님. 저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학교를 돌아가서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 자체가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 다 처음 있는 상황이라 교사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수업 실수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지식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까에 집중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씩 있다 보니까. 많이 아마 교사들은 느끼실 거예요. 가장 큰 한계점은 계속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봄의 문제, 그러니까 바대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학습권 스스로가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큰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원하고 학원 보내고 과외 받는 아이들은 이 시간 중에도 뭔가 자기가 해나갈 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수의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점이 그러면 마을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이게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을 그냥 온 국민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는 마을 공동체가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고, 그게 이제 초중고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돌봄이 뭐 학교의 일이냐, 마을의 일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학교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온라인 수업 안에서 학습권에 대한 고민으로 더 갔으면, 그러면 돌봄이나 이 아이들이 교육 격차들은 어느 부분에서 채워줘야 될까? 누가 채워줘야 될까? 이런 화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정우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신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민들은 이미 이제 교사들부터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수업을 받고 수업 시간 이외에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이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정책적 접근이나 제도적인 접근들 예를 들어 뭐 지역사회학을 인정한다던가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던가 평가의 혁신, 그다음 마을 교사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받쳐준다고 하면은 어쩌면 학교 교육을 넘어서 넘나들고 연결하는 교육들의 시도가 이 정책적인 고리들로 좀 더 풀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단위들, 이런 고민들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여기 오는 분들이 다 두서없이 뭐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라서 네, 이런 자연스러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자기 분야든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뭐 제안, 또 변화돼야 되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은주 선생님부터 하시죠. 네. 네, 저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업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리를 자주 바꾸세요. 한 6개월 정도 적응하려고 하면 딴 데로 가시고, 뭐, 길어봤자 한 1년 있으면 또 어디로 가시고, 그러면 계속 돌아서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6개월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그 얘기를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적어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 사업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은 그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거나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과 학교를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담당자가 계속 있으려면 뭐가 좋을까요? 저희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은 순환보직제 장학사라고 해서 3년간 꼼짝없이 그 일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끝나면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또 다른 분 한마디씩 다 청책자, 예, 하정우 선생님, 예. 계속 말씀해서 죄송하고요. 김현주 선생님 말 들어보면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희망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제가 좀 충격적인 거는 워낙 고교학점제를 이제 일선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는 올해부터 급하게 선도지구 지정을 했잖아요. 광산교육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고 지금 6억 5천 예산을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시교육청이 그 예산 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광산구에 있는 대학들 다 연계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해서 학교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제가 조직을 할 테니 몇 학교라도 그런 강의가 개설 가능한지 말해주세요 하니까 단 한 푼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학교에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반감이 너무 심하고 그것을 자기 존재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학교 안에 강사를 넣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입시제도가 안 바뀌는 한 고교학점제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장학사, 장학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 돈 받았냐, 또 어디서 샀을 거냐 라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 광주가 그렇다고 뭐 광주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면 좋겠죠. 저는 뭐 그거는 교육청이 못 받더라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버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광산구에 있는 이제 한국통신대학교하고도 방송통신대하고 얘기해서 그쪽은 다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필요하면 온라인 강의가 되건 뭐가 되건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를 바라보는 학교 교사들의 태도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조금 하세형을 갖고요. 고교학점제 얘기를 그런 걸 보다 보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마을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은 안 된다. 첫째로는 교육 전문성에 대한 자기의 뭐 자존감 이런 거 갖는 거 좋지만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마을은 지원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단은 저는 벗어야 된다고 보고요. 고교학점제가 좀 저는 교육 정책 방향으로 교육부가 잘 세웠다 보는 것은 이 교사의 이 역할과 지위를 학습 교력자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뭐 꿈학교처럼 개별화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주환 선생님 말씀한다 그러면 실제로 교육에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마을의 다양한 기관들과 강사들이고 거꾸로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런 다양한 강의들을 내가 알아서 이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내가 그 다음 과정을 설계해주고 학점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미래의 진로 교육을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하는 게 교사의 본연의 역할이다. 그리고 학습 조력자 역할을 못하는 그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쪽으로 교사의 역할과 지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 여전히 난 교과 가르치는 사람이고 필요하면 외부 강의 갖다 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는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든 고교학점제든 지금 미래교육과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럴 생각을 과연 교사들이 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다음 현주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좀 말이 중언부언해서 잘 전달이 안 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맥락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직 그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프론티어 분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현장은 낯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나 내가 전문성 교사로서의 받아야 될 전문성 역할 규정은 아직도 낯설기 때문에 그거에 문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정책적으로 그 고교 학점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무슨 공모제 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수 목적 교부비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단위학교 기본학교 운영비로 좀 배부를 해서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성을 강화해서 이것들이 지역과 상황에 맞게 마을과 연계돼서 정책사업 다양한 활동들, 교육적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단위학교에서 다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교사의 자발성도 여기에 더불어서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공무사업의 문제점. 네, 또 쭉 한 번씩, 예, 지현 선생님, 예. 지현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네,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문화부 회의를 가끔 갑니다. 문화예술 교육 회의를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문화부는 교육부를 향해 두드리는데 교육부는 문화부를 하드 취급하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문화와 교육이 만나는 지점에 마을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교육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문화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이 외국 프랑스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시작이 돼서 사실은 문화와 교육이 만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간극이 너무 먼 게 사실은 큰 숙제고요. 두 번째는 영국에 CP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정부 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아까 이윤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중간 거점으로서 국가 정책의 특별 기구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중간 조직이 지역마다에 놓고 학교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만들었던 CP 시스템을 지금 또 계속 문화부 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CP 시스템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학교들이 열려야 되거든요. 모든 학교가 열리라는 아니고요. 결국은 교사가 재밌어야 되고 교사가 하고 싶고 잘하는 학교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학교들을 만날 때 일반화, 지속화 안에 다양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성을 그냥 각자 그 학교 구조 안에서 시도해보고 그 좋은 그게 혁신 사업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좀 왜 학교는 다 똑같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학교는 저는 100개 학교에 100가지가 나올 수 있는 학교들이 만들어져야 이게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학교들은 다 이래야 모든 학교, 지금은 그래도 좀 좁아져서 국가학교가 지역학교가 됐는데 저는 100개 학교에 100개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게 미래학교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중간 조직도 만들어지고 교육과 문화 사이에 좀 유연한 넘나듦이 좀 만들어져야 좀 이 시대의 아이들에 맞는 교육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쭉,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정책 제안 없으십니까? 손을 드신 분이 안 계시나? 예, 김성대 선생님, 예.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을 공동체와 혁신학교에 있어서 좀 획을 긋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그리고 공유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고교학점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교학점제 공유 캠퍼스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학교에서 용접으로 건축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도자기 공예 수업을 열어서 세 개 학교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교학점제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 강사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점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적용이 되기 앞서서 22년도에 부분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단위제를 학점제로 전환하면서 학교 밖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기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앞두고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에서의 그런 교육 과정을 학교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수업 계획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좀 고민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었을 때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지점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금 학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학교에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굉장히 짧은 부분으로 사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마을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냐면 봉사활동과 관련되어서 136으로 연결해가지고 학교에서 이 생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작은 내용으로 마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1365로 해서 나이스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대입 개선안을 통해서 봉사활동은 내년부터 외부가 아닌 봉사활동은 기재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상 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렇다면 마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교사의 대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 이제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매우 좀 걱정되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그리고 바라보는 지점이 이렇다면 혁신학교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는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확산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혁신학교가 그러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사에게 명예라든가 교실에 필요한 그런 수업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이 함께 동반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책 제안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말씀해주세요. 정쌤. 예. 이거, 오디오 참가를 누르셔야 돼요. 예. 거기 아래에 오디오 참가 누르는 게 있어요. 아래에 보면 오디오 참가를 누르셔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를, 네, 말씀하세요. 이제 됩니다.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전 양평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데, 마을 활동 중에서도 교육에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양평에서 자랐고, 여기에 성장하면서, 우리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초 장학사님께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에 대한 그 아동 청소년이 마을 공동체의 주역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아이들이 왜 중요한가를 했을 때, 아이들의 자기 삶의 주체를, 인생을 학교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지금 모든 공동체가 내 아이들을 다 지원해주고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가 돼서 그 스스로를 자기가 나아가는 역할을 그 중심적인 대를 세워줄 수 있는 거. 우리도 다 청소년 되어봤잖아요. 되어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관점과 생각이 자기 삶의 주체를 어떻게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 부분을 도와줘야 그 아이들의 삶이 단단해서 어른이 돼서 각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장관님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좀 그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더 뛰어넘어서 다른 중요한 역할들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회의가 논의가 좀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스스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제가 19년도 그 영상 봤을 때 아이들 방과후에서 뭐죠? 그 아이들 그 19년도 영상 보여줬을 때 자치회하고 학교 대의원회 그랬을 때 그 참여하는 것이 방과 후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학원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 수업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 스스로에 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방안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것이 마을과 학교가 교육과 마을의 지자체가 그거에 대한 중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교육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그것이 또 사회 주체가 되는 그 아이들이 커서 저는 파주 선생님 김성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교사이면서 마을 주인이면서 그런 그 직업 전에 내 자체가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의 중심적인 그런 거에 집중한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시간이 이제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 해본 거를 해봤습니다. 예, 다들 생소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자리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쉽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데 큰 이 코로나19의 불행 중 다행인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좀 논의 주제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주제도 많기도 했었고 또 하도 분야가 다양하시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모아지는 또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 또 민간 또 다른 교육청 또 지자체 조금씩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렇게 평생교육과 이걸 두고 보는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성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발전 방안이라 그러면 이게 마을학교로 구현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으로만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또 지자체 관과 민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교사들로서는 마을을 아직 잘 느끼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뛰어나게 열심히 열정적인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세워가면서 연결해 나가면 또 발전적인 모습이 기대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 되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지 말고 마을교육 공동체 입장에서 이렇게 고갈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것들이 바탕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주체들, 또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자리들, 이런 것도 연결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미래 교육이 왔던 이 관점들이 저희도 연결이 돼서 나아가서 이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펼쳐지는 고교학점제 연결이 돼서 우리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인프라로서도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공간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하정우 선생님이 이제 마을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 수가 줄면서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 공간들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마을학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가 50몇 학급이 10몇 학급 줄어들면서 건물이 2동씩 비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을학교로 해서 거기를 어떤 학점제 거점 기간 뭐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발전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좀 많은 주제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논의가 안 되는데, 좀 더 이 내용들을 좀 분석해보고 논의를 좁혀서 후차 논의가 필요하다라면 그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또 좀 더 준비를 해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의미 없지는 않으셨죠? 예,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오늘 내용 다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으셨던 분들,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은데, 동의해 주신다면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같이 생각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내용을 글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또 공유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면 손가락으로 표시를 좀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번개를 한번 부르면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페북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